챕터 4 책임론입니다. 책임론을 먼저 보기 전에 노트를 보시면 노트 51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봤잖아요. 이 두 가지는 행위를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지금부터 보아야 할 것이 이 책임론인데, 이 책임론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론에서 배울 것은 책임의 일반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배우고요. 책임 능력이 있다면 위법성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위법성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착오가 중요합니다. 출제가 잘 되고요. 그리고 기대 가능성을 볼 겁니다. 책임론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것을 고르자고 하면 두 번째 책임 능력 출제가 잘 되고요. 이 착오 문제가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기대 가능성도 종종 출제가 되긴 한데 이건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제1절 책임의 일반론인데요. 책임을 가기 전에 제가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사례죠. A가 있습니다. B를 죽이겠다는 살인 고의를 갖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B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면 A는 뭐가 됩니까? 살인죄가 되고요. 형법 제 250조 1항에 따라서 처벌되는데 형벌이 어떻게 됩니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살인죄 조문을 보게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를 전제로 하고 규정해 놓은 겁니까? 책임 능력자죠. 정상인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법규범의 수범자를 정상인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 이 법조문이 책임 무능력자, 즉 비정상인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걸 아무리 적어놔 봐야 그 사람이 법규범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능력자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비정상인은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책임 무능력자가 칼로 찔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뭐한다?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인이 범죄를 결심하고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 정상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한 이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 이 행위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렇지. 책임 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 임마 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고 정상인으로 활동 못하냐?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진해 보였던 이 동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현장 검증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뭐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있느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심하고 위법행위를 한 이 행위자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뭘 한다? 책임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 불법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다 배우고 그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책임론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그렇죠? 따라서 책임이 없는 불법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이 없는 책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봐두시고. 다 옛날에 한 번쯤은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러면 책임주의를 볼게요. 책임주의,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랬어요. 즉, 책임이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책임에 상응해서 내려야 한다는 것이 책임주의다. 이런 말입니다.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지금 방금 그림 봤죠? 그쵸? 여기서 A가 범죄를 결심하잖아요. 그치? 범죄를 결심한다. 이 A는 뭐다? 정상인이다. 정상인.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리고 책임 능력이 없는 자는 상실자,
없으니까 제가 X를 쳤고요. 심신미약자는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셈을 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가 정상인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판단한다? 여기 쭉 끌고 와서 이 책임론에서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세모를 판단한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만큼 형벌을 부과한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이 동그라미라면 형벌을 동그라미만큼 처벌하겠죠? X면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세모라면 세모만큼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책임을 초과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책임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요. 보통은 다 책임 능력자잖아. 그쵸? 책임 능력자를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책임론에서는 책임 능력자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웁니다. 심신상실자와 미약자를 형법에 규정해 놓고 이 상실자와 미약자가 아니라면 반대로 뭐다? 100% 책임 능력자다. 그래서 우리 형법 조문에서는 책임 능력자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실자와 미약자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위법성도 마찬가지였죠. 위법성을 법조문에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조각사유를 20조부터 24조까지 규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00% 위법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소극적 판단했죠. 따라서 책임론도 상실자, 미약자가 아니라면 100% 책임 능력자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실자냐, 미약자냐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책임 능력도 소극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갑니다. 그래서 책임주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4번입니다. 4번 체크하시고. 먼저 가볼게요. 자, 책임주의는 처벌의 전제가 되고요. 책임주의는 양형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책임과 불법은 일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와 책임은 동시 존재를 해야 된다. 즉 살인을 가할 때 그 사람은 책임 능력자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책임을 가할 당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자, CF 하시고. 뒤에 밑에 나와 있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뒤에서 자유로운 행위, 뒤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것은 책임주의에 대한 땡땡 예외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개는 참고로 받으시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책임의 근거를 볼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번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2번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혹시 검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책임론도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도표를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책임주의 할 때 도의적 책임론을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의적 책임론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견해인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둔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의사에 둔다. 이 자유의사는 누구만이 갖고 있는 건가요? 가로 열고 책임 능력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책임 무능력자는 자유의사가 없어요. 책임 능력자가 적법행위를 할 것인가 불법행위를 할 것인가를 의사결정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한 도의적 비난이라는 견해가 바로 도의적 책임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책임의 근거 관련해서 구파가 있고 신파가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시기를 구파, 그 이후 시기를 신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8세기 때 계몽주의잖아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인간은 이성을 지닌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성을 가졌다는 말은 자유의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의사가 있는 자는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책임 능력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자유의사가 없다면 책임 능력을 저지를 수가 없고 책임 능력을 저지를 수 없으니까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책임 능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책임 능력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무슨 말이라고요? 책임 능력과 범죄 능력을 동일시했다. 이런 말, 동일시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 친구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 해석해 볼까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자라면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 처분을 대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의적 책임론자들은, 즉 구파 같은 경우에는 책임 능력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과 책임 무능력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안 처분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그래서 책임 능력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형벌, 책임 무능력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보안 처분론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차이를 띈다. 양자는 대체할 수 없죠.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도의적 책임론적 입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밑에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거 해가지고 머리 팍 터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 도의적 책임론 통설자 입장에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내용을 볼게요. 내용 보시면 범죄는 자유의사의 산물이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다. 밑에 일반인은 뭐예요? 일반인은 책임 능력자잖아요. 책임 능력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책임 무능력자에게는 대신 보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것과 책임 무능력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다. 그리고 이원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책임 능력은 뭐와 같은 말이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능력과 같은 말인데, 이것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 범죄 능력이란 말이 뒤에서 다시 한번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색깔칠할게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밑에 거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검찰 7급 하시는 분들은 읽어봐도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본질론도요. 본질론도 거의 중요하지 않는데, 책임 능력이 끝나게 되면 위법성 인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관련해서 약간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만 설명하겠습니다. 약간만, 깊게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도의적 책임론까지 보시고 그 다음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일반 경찰 하시는 분들은 앞에 것만 보시고, 법원직도 앞에 것만 보시고요. 검찰직이라면 이것까지 보세요. 검찰직이라면 검찰직이나 경찰 간부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 책임 본질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건 처음 보는 게 아니죠.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자, 제가 고전적 뭐라고 했습니까? 고의과실을 어디에다 놓았다?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가 놓았다. 그리고 신고전적도 똑같이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 놓았다. 차이가 없죠. 그래, 고의과실을 책임론에 놓은 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신고전적, 신자라는 말을 붙였을까? 자, 그 이유는, 자, 고전적 체계론자들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대신 뭘 가미했다는 것인데, 그걸 뭘 가미했는가 하면 규범적 요소를 가미했어요. 이 규범적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범적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이 위법성 인식이라든지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규범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책임론에 가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고의과실 그대로 이어봤죠? 이어봤고 기대 가능성 추가되죠? 추가됩니다. 그럼 위법성 인식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켜요. 자, 고전적 체계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오로지 사실 인식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사실 인식밖에 없다고 한 것인데, 신고전적으로 오게 되면 그 고의 속에 사실 말고도 뭐까지 포함된다? 위법성 인식을 고의 속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신고전적은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그 뒤에 가면 위법성 인식 체계론 지위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고의 속에는 사실 인식 플러스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섞여졌죠. 그래서 복합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목적적 체계론자들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고유과실을 앞으로 끌고 간다. 앞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구성요건 파트에 고유과실을 전면 배치시켜버려요. 그런데 책임론에 있던 고유과실을 앞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서 사실의 인식만 끌고 나가요. 요 사실의 인식만을 끌고 나가요. 위법성 인식은 끌고 나가지 않고 그냥 두고 나가요. 왜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자식은 사실 인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식만 끌고 나가고 위법성 인식은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넌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성 인식은 이 자리에 그냥 있고 고유과실만 앞으로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요. 자, 기대 가능성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남의 자식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두고 나가요. 원래 기대 가능성은 고유과실의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건 그냥 두고 나고 내 앞에 있는 고유과실만 주관적 요소만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적 체계론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이 두 개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밑에 나와 있는 하빌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주관적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따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책임론만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목적적 체계론에 있던 위법성 인식과 기대 가능성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그대로가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내려와요? 신고전적에 있었던 고유과실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하빌트적 가보면 구성요건에도 고유과실이 있고 책임론에도 고유과실이 있고 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중기능을 취한다. 됐나요? 그래서 복합적인데 업그레이드가 된 복합적이니까 신복합적 이렇게 말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에서 규범적인 것이 발견됐다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목적적을 거치면서 하빌트를 거치게 되면서 계속 규범적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신고전적에서 규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신고전적부터 하빌트적까지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규범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고의과실만 존재하는 것을 심리적 책임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 심리적 책임론은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의과실이 책임에 있다는 것이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고 책임론에는 고의과실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적 책임론이 바로 규범적 요소를 발견했던 그 신고전적을 태도로 해서 밑에 신고전적, 밑에 목적적, 그 다음에 하빌태적 이 세 가지를 뭘 한다?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규범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노트 펴봅니다. 노트를 펴보면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자, 책임 능력은 고의과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목적적이든 하빌태적이든 이 네 가지 어느 체계론이든 간에 책임 능력은 당연히 책임론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부러 책임 능력을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다. 각 가격마다 안 적어놨다. 그쵸?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여기 심리적에서 책임 능력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그 밑에도 신고전적에서 책임 능력 들어와 있죠? 목적적에서도 책임 능력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하빌트적 가서도 책임 능력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건 어느 체계론 가나 다 책임 능력 다 있는 거예요. 책임 요소에. 그걸 빼고 설명하자면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 같은 경우는 고유과실을 책임내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여기 2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복합적 가보면 고유 속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어서 기존에 있던 고유과실 외에 규범적 요소 두 가지를 포함시킨다. 자, 그 다음 목적적으로 가보게 되면 고유과실 앞으로 가고요. 앞으로 가고 뭐만 남아요? 이 두 가지가 남는다는 거지. 그렇죠? 이때는 고의 내용식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고의와는 분리가 된 독자적 책임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바로 목적적 체계론자들로부터이다. 그리고 오늘날 다수설에 해당하는 하빌트의 체계론을 가보게 되면 위법성 인식이 있죠. 기재형식이 있죠. 그 다음에 고유과실이 있는데 이것은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유과실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다수설은 이 네 가지가 다 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어디 있어요? 지금 배우는 목차에 나와 있다. 목차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이 네 가지가 합일타적 범죄 체계론에서 책임의 요소로서 구성해 놓은 것인데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배우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능적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고시에서나 배우는 거지 우리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책임의 판단의 대상은 행위형법이다 하는 거예요. 판단 대상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에 놓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